미국 정부는 15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국 없는 공급망 만들기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나토는 70년 표준을 버리고 한국 규격에 맞췄습니다. 백악관 지하 회의실 12명의 권력자 앞에서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무부 극비 보고서에 충격적인 결론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강국이 작은 반도 국가 앞에서 고개 숙인 이유,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레크 발렌틴 39살입니다. 국가산업안보 보고서를 쓰는 분석관이죠. 오늘 제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한 한 단어를 입 밖에 내뱉어야 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청사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휴대폰 반입 금지 문은 잠겼고 철컥 소리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12명의 핵심 관료가 앉아 있었죠. 벽에는 NSC의 지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50% 줄여라. 3달 안에. 저는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비아 로카트 상무부 부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어요. 내가 들은 게 맞나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비백샤 재무라인 담당자가 테이블을 톡 쳤죠. 그럼 우리가 쓴 돈과 시간은 뭐지? 그랜트 메카시 국방정책 담당자가 일어섰습니다. 분석관 국가 목표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파헤친 자료들을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얇게 미소 짓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레나 하우어. 왜 저 여자가 여기 있죠? 레나는 제 전 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무부 로비 라인과 가까운 민간 싱크탱크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가 이 회의실에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판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실비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발렌틴, 당신은 지금 3개월의 작업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팀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로웰 하킨스 에너지 광물 담당자가 비웃었어요.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시간을 살 수 없다는 사실, 속도를 살 수 없다는 진실, 경험을 살 수 없다는 벽이었습니다. 이네스 크로프트 NSC 보좌관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대안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안은 협력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협력이죠. 토마스 르펜 백악관 경제조정실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발렌틴, 당신은 정치를 모르는군요. 우리는 결론이 필요해요. 가능하다는 결론 말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하는 답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어요. 나가면서 레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레크, 잠깐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레나의 눈빛은 옛날 그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계산적이고 차가웠죠. 당신 결론 다시 생각해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쓰면 당신 커리어 끝나요. 제 입술이 말랐어요. 협박인가요? 레나가 웃었습니다. 조언이죠. 옛 친구로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구는 협박 안 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이 임무는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체 가능한 파트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믿었죠. 제겐 근거가 있었어요. 아니, 편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저는 아시아 협력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기술 문서는 완벽했습니다. 매뉴얼도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현장 숙련자가 빠지는 순간 공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시아 제조는 사람 갈아 끼우기 산업이다. 대체 가능하다.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아시아 전체에 더 씌웠습니다. 제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어요.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대체 불가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 번호였어요. 문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결론을 불가능으로 쓰면 당신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가 공개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누가 내 약점을 알고 있죠? 2019년 프로젝트는 제 흑역사였습니다. 실패했고 책임도 물었죠.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제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걸 파낸 사람은 제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부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죠. 누가 저를 조종하려는 걸까요? 왜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원했어요. 그 결론으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미국 대체 옵션, 동맹국 협력 가능성, 인도, 베트남 생산 능력 분석. 모든 길을 뒤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론을 말하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아니,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레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죠. 그리고 그 익명 문자. 누군가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진실을 선택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였어요. 아니면 거짓말로 제 자리를 지킬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카를로스 미란다가 웃으며 반겼습니다. 마레크 초안 봤어요. 좋던데요? 카를로스는 제 팀의 부분 실무 책임자였어요. 38살 똑똑하고 성실했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초안에서 빠진 데이터 있었나요? 카를로스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무슨 말이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정제공정 실패율 데이터요. 왜 이게 빠졌죠?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실패율 0%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카를로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과장된 수치일 수 있어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의 고순도 정제공정은 실패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미국과의 결정적 차이였죠. 카를로스는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큰 프로젝트다. 그렇게 생각했죠. 국가산업안보 보고서. 한국 의존도 분석 및 대체 방안 수립. 제목만 봐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시아 제조업을 안다고 믿었거든요. 2019년 그 프로젝트 말입니다. 당시 저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 있었어요. 아시아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신기술 공정을 구축하는 임무였죠. 기술 문서는 완벽했습니다. 매뉴얼도 상세했어요. 모든 게 종이 위에서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핵심 숙련자 3명이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새 사람을 뽑았죠. 매뉴얼대로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공정은 무너졌습니다. 수율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치솟았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시아 제조는 사람에 의존한다.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손기술에 기댄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틀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공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한국에도 적용했습니다. 제 편견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호출을 받았을 때 저는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 대체? 가능하죠. 돈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회의는 간단했어요. 토마스 르펜이 말했죠. 발렌틴, 우리는 한국 없이도 돌아가는 공급망이 필요해요. 가능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비아 로카트가 덧붙였어요. 3개월 안에 결과 내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충분합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이 지배하는 산업 분야들. 반도체 소재, 배터리 부품, 정밀화학, 조선, 방산 부품. 목록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를 믿었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벽을 만났어요. 미국 대체 생산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공장, 배터리 부품 라인, 정밀 화학 플랜트. 시설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용량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장 하나가 1년에 생산하는 양을 미국 공장 10개가 못 따라잡았어요. 설비는 있지만 돌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럼 설비를 늘리면 되지.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10억 달러. 많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최소 20년 걸려요. 제 손이 멈췄어요. 20년? 네, 시설 짓는 건 5년이면 돼요. 하지만 공정 안정화가 문제죠. 한국은 30년 넘게 쌓은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노하우? 그건 과장이죠. 매뉴얼만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발렌틴, 당신은 현장을 몰라요. 공정은 종이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2019년에 현장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불안했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조사했어요. 동맹국 협력. 일본, 독일, 영국. 기술력 있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설은 이때 속도가 없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1년에 군함 4척을 만듭니다. 유럽 조선소는 한 척 만드는데 3년 걸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독일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라인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라인을 다시 켜야 하죠. 그 차이예요. 라인을 다시 켠다? 네,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가동해요. 한국은 라인이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빠른 거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하듯 공장을 돌린다. 유럽은 평화롭게 주문을 받는다. 그 차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옵션으로 넘어갔죠. 3주일 후 인도와 베트남을 조사했어요. 저비용 생산기지. 인력도 많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기술이 없었어요. 정밀 공정은 단순히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온도 조절, 습도 관리, 불순물 제거. 이런 건 경험이 필요했어요. 인도 담당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이 30년 걸린 길을 우리가 5년 만에 갈 수는 없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하면 되잖아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발렌틴, 한국이 기술 이전해 줄 것 같아요? 그건 그들의 생명줄인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돈으로 해결하자. 시설 구축, 인력 양성, 공정 안정화. 모든 걸 돈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했어요. 5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백샤에게 보고했어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500억?
그 돈이면 전쟁 하나 치를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죠. 하지만 한국 없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어요. 비백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최소 20년입니다. 비백이 웃었어요. 발렌틴, 20년 후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한국이 또 앞서 있으면 어쩌려고요? 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종이에 적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못 산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거든요. 숫자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시간으로 쌓은 나라였습니다. 30년, 40년, 50년.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틀 후 조사 첫날 밤 그 익명 문자가 왔어요. 결론을 불가능으로 쓰면 당신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가 공개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내 약점을 알고 있죠? 누가 저를 조종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실에서 카를로스를 만났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레크, 초안 잘 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가능하다는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시설만 확충하면 되잖아요. 돈 문제죠. 저는 물었어요. 시간은요?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정 가능하죠. 저는 알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결론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쳤어요. 카를로스가 만든 파일이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데이터가 빠져 있었어요. 한국 공정의 실패율 제로, 납기 준수율 98%. 이런 핵심 수치들이 전부 누락됐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물었죠. 왜 이 데이터를 뺐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실패율 제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카를로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레크, 우리는 결론을 내야 해요. 불가능이라는 결론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카를로스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빠진 수치들을 채워 넣었죠. 그리고 결론은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론을 쓰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익명 문자의 협박도 있었죠. 레나의 경고도 있었어요. 저는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제 자리를 지킬 것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2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모든 옵션을 다시 검토했어요. 미국 내 생산 확대, 동맹국 협력, 신흥국 육성, 기술 이전, 자체 개발. 5가지 경로였죠.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 내 생산 확대. 저는 텍사스의 한 화학 플랜트를 방문했어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곳이었죠. 시설은 최신이었습니다. 투자도 엄청났어요. 하지만 생산량은 한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만드나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율 때문이에요. 우리는 100개 만들면 70개가 합격이에요. 한국은 98개가 합격하죠. 그 차이가 뭔가요? 그가 공장 안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라인 작년에 새로 지었어요. 최신 설비죠. 하지만 돌려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온도 편차, 습도 변화, 미세한 진동. 이런 게 수율을 떨어뜨려요.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각의 문제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라인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알아요. 우리는 데이터 분석해야 하죠. 그 시간 차이가 수율 차이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독일로 날아갔어요. 정밀 기계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속도였습니다.
독일 공장은 한 달에 부품 1000개를 만들었어요. 한국 공장은 일주일에 1000개를 찍어냈죠. 4배 차이였습니다. 독일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느린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느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죠. 우리는 품질을 중시해요. 한국도 품질 좋잖아요. 맞아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국은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아요.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왜 그런가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빨리 만들지 않으면 죽는 환경이었죠. 우리는 평화 속에서 자랐어요. 천천히 만들어도 살 수 있었고요. 그 차이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만든 시스템이었죠. 3주일 후 인도 뭄바이의 한 공장을 찾았어요.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인력은 넘쳤어요. 의지도 강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량률이 30%였어요. 인도 책임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많지만 경험이 없어요. 한국은 30년 동안 실패하며 배웠죠. 우리는 그 30년을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배워오면 되잖아요. 책임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데려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 나라의 충성도가 높아요. 돈으로 안 움직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돈으로 안 움직인다고요? 네, 우리가 2배 연봉 제시했어요. 거절당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팀을 버릴 수 없대요.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올 수 없다면 복제는 불가능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자. 시설을 짓고 사람을 교육하고 시간을 사자. 비용을 다시 계산했어요. 처음엔 5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채우니 700억으로 늘어났죠. 로웰 하킨스에게 보고했어요. 그가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사는 거죠? 시간을 삽니다. 로웰이 비웃었어요. 시간은 돈으로 못 사요. 발렌틴,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속화할 수는 있어요. 로웰이 고개를 저었죠. 한국이 30년 걸린 길을 우리가 10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20년은요? 로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후면 기술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쫓는 건 과거예요. 미래가 아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700억 달러를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35억 달러.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었죠. 그들도 발전할 겁니다. 우리가 따라잡는 동안 그들은 더 앞서 나갈 거예요.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못 산다. 속도는 돈으로 못 산다. 경험은 돈으로 못 산다. 그 세 문장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 되었어요. 이틀 후 카를로스가 초안을 들고 왔습니다. 마레크, 봐요. 이렇게 쓰면 가능해 보여요.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모든 부정적 데이터가 빠져 있었어요. 한국의 실패율 제로, 납기 준수율 98%, 공정 안정화 30년. 이런 수치들이 전부 사라졌죠. 대신 긍정적 전망만 가득했습니다. 미국 시설 확충 가능, 동맹국 협력 기대, 신흥국 잠재력 높음. 이런 문장들로 채워졌어요. 저는 카를로스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잖아요.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조작이 아니라 선택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숨기는 거잖아요. 카를로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레크, 당신은 정치를 몰라요. 불가능이라고 쓰면 우리 팀 전체가 책임져요. 가능하다고 쓰면 예산을 따고 프로젝트가 살아나죠.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카를로스가 냉소했어요.
정치에서 진실은 사치예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 초안은 못 씁니다. 카를로스가 웃었어요. 그럼 당신이 직접 써요. 하지만 결과는 뻔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레나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더 위에 누군가. 그날 오후 저는 모든 원본 데이터를 다시 모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지운 수치들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진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 시간을 살 수 없다. 속도를 살 수 없다. 경험을 살 수 없다. 밤늦게까지 타자를 쳤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양심의 문제였거든요. 거짓말로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진실로 양심을 지킬 것인가?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쓰기로요. 새벽 4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어요. 120페이지.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한국과 경쟁하지 말 것. 협력할 것.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레크, 커피 한 잔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그녀가 뭘 원하는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레나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보고서 결론 들었어요. 레나가 말했습니다. 불가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레크, 당신 커리어 생각 안 해요? 생각해요. 하지만 양심도 생각해요. 레나가 웃었어요. 양심으로 밥 먹고 살아요? 저는 대답했죠. 거짓말로는 못 자요. 레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각오하세요. 당신 과거 프로젝트 실패 다 까발려질 거예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였군요. 그 익명 문자. 레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경고였어요. 친구로서요. 친구는 협박 안 해요. 레나가 일어섰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저는 말했죠.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레나가 나가고 저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본격적인 분석은 고순도 소재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모든 산업의 심장은 소재였어요. 그 중에서도 고순도 정제 기술이 핵심이었죠. 저는 미국과 한국의 순도를 비교했습니다. 미국 최고 순도는 96%였어요. 한국은 99.99%. 숫자로 보면 4% 차이죠.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정제 공장을 방문했어요.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투자도 어마어마했죠. 독일제 장비, 일본제 센서,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순도는 96%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물었어요. 한국은 99.99%인데요. 책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과장이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죠. 한국의 여러 공장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못 따라잡나요?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4%를 올리는 게 문제죠. 무슨 말인가요? 그가 설명했어요. 90%에서 95% 가는 건 쉬워요. 하지만 95에서 96 가는 건 10배 어렵죠. 96에서 97은 100배 어렵고요. 그럼 99는요?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10년 동안 시도했지만 96.5에서 못 올라가요. 왜요? 그가 공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라인 3억 달러짜리예요. 최신 기술의 집합체죠. 하지만 순도를 올리려면 미세한 온도 조절이 필요해요.
0.1도 차이로도 순도가 떨어져요. 그럼 온도 정밀하게 맞추면 되잖아요. 책임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센서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의 감각이 필요하죠. 감각이요? 네, 한국 엔지니어들은 라인 소리만 들어도 온도 편차를 알아요. 우리는 데이터 분석해야 하고요. 그 시간 차이가 순도 차이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 차이는 숫자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차이였죠. 2주일 후 저는 한국 측 자문을 만났습니다. 하나리, 37살. 공급망 제조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민간 자문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상태였죠.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홍보 담당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보낸 얼굴마담이라고요. 하나리가 말했습니다. 발렌틴 씨, 고순도 정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 네. 나중에요. 하나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도 4%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귀찮았지만 대답했죠. 품질 차이겠죠. 아니에요. 하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차이예요. 무슨 말이죠? 96% 소재는 후처리가 필요해요. 불순물 제거 과정이 추가되죠. 그게 2주일 걸려요. 하지만 99.99%는 바로 쓸 수 있어요. 2주일 차이가 납기 차이고 납기 차이가 경쟁력 차이예요. 저는 처음으로 하나리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럼 미국도 99.99 만들 수 있나요? 하나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30년 걸릴 거예요. 왜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고순도 정제는 매뉴얼로 안 돼요. 현장의 감각이 필요하죠. 그 감각은 실패를 통해 배워요. 한국은 30년 동안 수천 번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노하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리가 덧붙였어요. 미국은 사람을 데려오려 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술이에요. 시스템은 못 가져와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하나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시스템이 기술이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냐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고순도 정제 공장들은 평균 30년 이상 운영됐어요. 같은 라인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었죠. 엔지니어들도 평균 15년 이상 근속했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공장은 새로 짓고 라인은 자주 바뀌고 엔지니어들은 3년마다 이직했죠.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3주일 후 저는 실제 공정 실패 로그를 분석했어요. 한국의 한 공장 자료였습니다. 20년 동안의 실패 기록이 빼곡했죠. 온도 편차로 인한 순도 저하, 습도 변화로 인한 불순물 증가, 미세한 진동으로 인한 결정 손상, 수백 가지 실패 사례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실패마다 해결 방법이 달렸습니다. 온도 편차는 라인 소리로 감지, 습도 변화는 공기 흐름 조절, 진동 문제는 설비 위치 조정. 모두 센서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으로 해결한 것들이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매뉴얼로 옮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각은 글로 쓸 수 없거든요. 미국 공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나요? 그가 답했어요.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30년 걸려요. 우리도 30년 동안 실패해야 하니까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나요?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는 돈으로 못 사요. 직접 겪어야 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만들어졌다. 30년의 실패가 쌓여서 지금의 성공이 됐다. 미국이 그 30년을 건너뛸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하나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질문했어요. 왜 한국은 실패율이 제로에 가까운가요? 하나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그녀가 설명했어요. 실패를 많이 하면 실패 패턴을 알게 돼요. 패턴을 알면 미리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실패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실패하면 되잖아요.
하나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실패를 용납 안 해요. 실패하면 책임자 잘려요. 그래서 실패를 숨기죠. 숨기면 배울 수 없어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 기업 문화는 실패를 처벌했죠. 한국은 실패를 학습으로 바꿔요. 하나 리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실패 로그를 공유해요. 한 공장의 실패가 전체 산업의 교훈이 되죠. 미국은 실패를 감춰요. 한 회사의 실패가 그 회사만의 비밀로 남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였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고순도 정제 기술은 단순히 설비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다. 30년간 축적된 실패 경험과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같은 30년의 실패를 겪어야 한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보고서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으로 확정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카를로스가 찾아왔어요. 마레크, 이 문단 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카를로스가 화를 냈어요. 이렇게 쓰면 우리 프로젝트 죽어요.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진실이 중요해요. 카를로스가 비웃었습니다. 진실로 월급 나와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로 양심 사요? 카를로스가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 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발렌틴 씨, 한국 공장 방문 초대합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하나 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해요, 발렌틴 씨. 다음 날 경기도의 한 고순도 정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죠. 엔지니어들이 라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센서를 보는 게 아니라 라인 자체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 리가 설명했습니다. 저 엔지니어는 20년 근속이에요. 라인 소리만 들어도 온도 편차를 알죠. 정말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라인 옆에 섰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기계 소리였죠. 엔지니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온도 0.3도 올라갔어요.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0.3도 상승. 저는 경악했어요. 어떻게 소리만으로 알죠?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20년 들으면 알게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감각의 영역이었죠. 오후에는 품질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벽에는 20년치 실패 로그가 붙어 있었어요. 수백 장의 종이. 각 실패 사례와 해결 방법이 적혀 있었죠. 하나 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자산이에요. 실패가 곧 자산이죠. 저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미세한 온도 편차, 습도 변화, 원료 품질 차이. 모든 실패가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꿨다. 미국은 정반대였어요. 실패를 감추고 책임자를 처벌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어요. 고순도 정제의 벽순도 4% 차이는 숫자 차이가 아니다. 시스템 차이다. 문화 차이다. 시간 차이다. 제 보고서는 점점 불가능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2개월째 저는 두 번째 벽을 만났습니다. 속도의 벽이었어요. 방산 납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군함 건조 기간을 비교했죠. 한국 조선소는 구축함 한 척을 2년 만에 만들었어요. 유럽은 5년, 미국은 7년.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버지니아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을 만드는 곳이었죠. 시설은 최고였어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인이 느렸어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가 답했어요. 우리는 라인을 다시 켜야 해요. 무슨 말이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가동해요. 주문 없으면 라인을 멈추죠. 다시 켜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국은요? 한국은 라인이 항상 돌아가요. 주문 없어도 부품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바로 조립하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하듯 공장을 돌린다. 미국은 평화롭게 주문을 받는다. 그 차이였어요. 하지만 왜 한국은 주문 없이도 라인을 돌릴까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책임자가 웃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빠르죠.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고 우리는 효율을 선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어요. 속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2주일 후 하나 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속도에 집착하나요? 하나 리가 잠시 생각했어요. 살아남으려고요. 무슨 뜻이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죠. 그래서 빨라야 해요. 느리면 다른 나라한테 밀려요.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잖아요. 하나 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위기예요. 중국은 추격하고 일본은 견제하죠. 한국은 계속 빨라야 살아남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3주일 후 저는 전력망 설비 납기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변전소 하나를 6개월 만에 지었어요. 독일은 2년, 미국은 3년, 4배에서 6배 차이였습니다. 독일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품질을 중시해요. 천천히 정확하게 만들죠. 한국도 품질 좋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아요. 우리는 못 그래요. 왜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자랐어요. 천천히 해도 살 수 있었죠.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죽었고요. 그 차이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생존 본능이 만든 시스템이었죠. 한 달 후 저는 실제 납기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은 98%였어요. 유럽은 70%, 미국은 60%.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미국 조선소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왜 납기를 못 지키나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품 공급이 늦어져요. 왜요? 부품 업체들도 라인을 껐다 켰다 하니까요. 우리가 주문하면 라인 켜는데 한 달 걸려요. 그 한 달이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죠. 한국은요? 한국은 부품 업체들도 라인이 항상 돌아가요. 주문하면 바로 배송돼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공급망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미국은 개별 기업들이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 차이였어요. 이틀 후 하나 리가 제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부품 업체들의 협업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재고를 공유하고 생산 계획을 조율했죠.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됐죠.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었고요. 하나 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배웠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남는다는 걸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죠. 협력이 속도를 만든다. 네, 협력이 곧 속도예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속도는 개별 기업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전체 시스템의 협력이었죠. 3주일 후 저는 나토 표준 변경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2022년 나토는 70년간 유지하던 탄약 규격을 바꿨어요. 한국 규격으로요. 왜 바꿨을까요? 저는 나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납기 때문이에요. 납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탄약이 부족했어요. 긴급 주문했죠. 유럽 업체들은 6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한 달이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규격을 바꿨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격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70년 전통이니까요. 하지만 전쟁터에선 시간이 생명이죠. 우리는 속도를 선택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토가 70년 표준을 흔든 이유가 한국의 속도 때문이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세계 주요 프로젝트들의 일정표를 분석했습니다. 중동 발전소 건설, 남미 철도 프로젝트, 아프리카 통신망 구축. 모든 프로젝트의 일정이 한국 납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왜일까요? 한 중동 발주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한국이 늦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늦어져요. 그래서 한국 일정을 기준으로 잡죠.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한국 일정에 맞춰요. 한국이 핵심 부품을 제공하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프로젝트의 시계를 쥐고 있었어요. 한국이 늦으면 세계가 늦어졌죠. 이틀 후 저는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속도의 벽 한국의 납기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다. 전체 시스템이 협력해서 만든 속도다. 개별 기업을 빠르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빠르게 만드는 건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건 10년으로 안 된다. 30년 이상 걸린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결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 그날 밤 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레크, 마지막 경고예요. 결론 바꿔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거절합니다. 레나가 웃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레크, 우리 끝났어요. 무슨 일이죠? 카를로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 왔어요. 보고서 결론을 가능으로 바꾸래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토마스 르펜의 서명이 있었어요. 백악관 경제조정실 직인도 찍혀 있었죠. 거부합니다. 카를로스가 소리쳤어요. 거부하면 우리 팀 전체가 책임져요. 그럼 책임지죠. 카를로스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혼자 영웅 되려고요? 아니에요. 진실을 지키려는 거죠. 카를로스가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제 선택은 확고했어요. 진실을 쓰겠다고요. 오후에 하나 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발렌틴 씨, 힘내세요. 진실은 이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20페이지.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과 경쟁하지 말 것. 협력할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익명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발표하면 당신 과거 전부 까발려집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에 실비아 로카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발렌틴, 결론 바꿀 생각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실비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각오하세요. 저는 답했죠. 각오했습니다. 실비아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보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는 보고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벽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30년간의 사례들을 모았죠. 구제금융 위기, 메르스, 코로나, 반도체 공급 대란,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은 계속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매번 위기에서 더 강해졌죠. 왜일까요? 저는 코로나 대응 사례부터 파고들었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마스크 부족으로 난리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2주 만에 생산량을 3배로 늘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공장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 때 배웠어요. 메르스요? 네, 2015년 메르스 때 마스크가 부족했어요. 그때 우리는 긴급 증산 시스템을 만들었죠. 코로나 때 그걸 다시 썼어요. 긴급 증산 시스템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속도로 생산해요. 하지만 위기 때는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죠. 부품 업체들도 같이 움직여요. 전체 공급망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실제로 위기를 겪으며 만든 시스템이었죠. 미국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생산을 늘리려 했지만 6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긴급 증산 경험이 없었거든요. 경험은 매뉴얼로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반도체 공급대란 사례를 조사했어요.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달랐어요.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 자동차 회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는 재고를 확보했어요. 재고요? 네, 반도체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요. 위기 신호를 미리 포착하고 재고를 쌓았죠. 다른 나라는 왜 못했나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재고를 비용으로 봐요. 우리는 재고를 보험으로 보죠. 구제금융 위기 때 배웠어요. 재고 없으면 죽는다는 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학습으로 바꿨어요. 실패를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죠.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잊어버렸어요. 다음 위기 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죠. 3주일 후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위기 대응이 순차가 아니라 병렬로 굴러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 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1단계 문제 파악, 2단계 해결책 논의, 3단계 승인, 4단계 실행. 순차적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제 파악과 동시에 해결책이 나왔어요. 논의와 승인이 병렬로 진행됐죠. 실행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고요. 왜 이렇게 빠를까요? 하나 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답했어요. 우리는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패턴을 알죠. 그래서 미리 준비돼 있어요. 미리 준비요? 네,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요. 실제 위기가 터지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즉흥이 아니라 계획이네요. 하나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이지만 유연해요. 상황에 맞춰 바꾸죠. 위기 경험이 많으니까 바꾸는 것도 빨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은 훈련된 즉흥이었어요. 계획과 유연성의 조합이었죠. 미국은 계획만 있고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회의하고 다시 승인받아야 했어요. 그 시간이 곧 지연이었죠. 한 달 후 저는 실제 협업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폴란드가 한국에 군수 물자를 긴급 요청했어요. 한국은 4주 만에 배송했죠. 미국은 6개월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 방산업체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움직여요. 무슨 뜻이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긴급 요청이 오면 정부가 먼저 승인해요. 기업은 동시에 생산 시작하죠. 서류는 나중에 정리해요. 미국은요? 미국은 서류부터 정리해요. 승인 나면 생산 시작하고요. 그 차이가 시간 차이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움직였어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믿었죠. 미국은 절차로 움직였고요. 이틀 후 저는 한국의 협업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위기 때 이익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 터졌죠. 대기업들은 원료를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했어요. 이익을 포기하면서요. 왜일까요? 한국 대기업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하지만 경쟁 관계 아닌가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엔 경쟁하죠. 하지만 위기 때는 협력해요. 구제금융 위기 때 배웠어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협력은 도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미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때도 각자 도생이었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외면했고 중소기업은 혼자 버티다 망했어요. 3주일 후 저는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경험의 벽 한국의 위기 대응은 매뉴얼이 아니라 경험이다. 30년간 반복된 위기가 협업과 공정 관리를 자동화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다. 직접 겪어야 한다. 제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거든요. 저는 한국을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골랐어요. 2019년 그 프로젝트 실패. 저는 그걸 아시아 탓으로 돌렸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무시했어요. 숫자만 믿었죠. 사람의 경험을 과소평가했고요. 그 오만함이 프로젝트를 망쳤던 겁니다. 한국을 조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싫어했던 건 아시아가 아니라 제가 통제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저는 옛 상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은 내 엑셀보다 오래 산다. 저는 그 말을 모욕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게 진실이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레크, 제발 결론 바꿔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카를로스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혼자 영웅 되려고 우리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카를로스가 비웃었어요. 진실? 당신이 뭘 안다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데이터 조작한 거 알아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지운 수치들 다 여기 있어요. 한국 실패율 제로. 납기 준수율 98%. 왜 지웠죠? 카를로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가 시켰죠? 레나? 아니면 더위? 카를로스가 돌아섰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이 조작을 공개할 거예요. 카를로스가 멈췄습니다. 그의 등이 떨렸어요. 당신도 같이 죽고 싶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이 이기면 안 죽어요. 카를로스가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죠. 제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오후에 하나 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렌틴 씨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겨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알죠? 하나 리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었어요. 진실을 숨기면 다음 위기 때 죽어요. 진실을 말하면 배우고 강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20페이지. 제 양심이 담긴 보고서였죠. 그날 밤 익명 문자가 또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 내일 발표하면 당신 인생 끝.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협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었어요. 2019년 프로젝트 실패 자료. 제 서명이 찍힌 보고서. 책임자 명단에 제 이름. 누군가 제 약점을 꺼낸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였죠. 오후에 실비아가 저를 불렸습니다. 발렌틴,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결론 바꿀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실비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일 각오하세요. 저는 답했죠. 각오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지 말 것. 따라잡으려 하지 말 것. 협력 모델로 재설계할 것.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됐죠.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내일은 전쟁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2019년 그 프로젝트가 계속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32이었습니다.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아시아 협력 프로젝트를 맡았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프로젝트는 신기술 공정 구축이었습니다. 파트너는 동남아시아의 한 제조기업이었죠. 기술 문서는 완벽했어요. 매뉴얼도 상세했고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핵심 숙련자 3명이 퇴사했어요. 회사는 새 사람을 뽑았죠. 저는 매뉴얼대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무너졌어요. 수율이 70%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불량률은 치솟았죠. 저는 당황했어요. 왜 매뉴얼대로 안 될까요?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발렌틴, 공정은 종이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뭘로 배우죠?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손으로 배워요. 몸으로 배우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저는 비웃었죠. 시간은 돈이에요. 우리는 돈 없어요.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실패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더 많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더 상세한 지침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어요. 회사는 저를 책임자에서 해임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제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다 알았죠. 발렌틴의 실패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시아 제조는 사람에 의존한다.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손기술에 기댄다.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문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무시했어요. 숫자만 믿었죠. 사람의 경험을 과소평가했고요. 상사가 그때 말했습니다. 현장은 내 엑셀보다 오래 산다. 저는 그 말을 모욕이라 생각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조사하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장은 제 엑셀보다 오래 살았어요. 한국의 30년 경험은 제 3개월 데이터보다 강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건 아시아가 아니라 제가 통제 못하는 현실이었다. 저는 세상을 숫자로 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숫자보다 복잡했죠. 사람의 경험, 시간의 무게, 문화의 힘. 이런 건 엑셀로 안 됐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적었어요. 내가 틀렸다. 2010년 프로젝트 실패는 아시아 탓이 아니었다. 내 오만함 때문이었다. 한국을 조사하며 나는 또 같은 실수를 하려 했다. 숫자로 한국을 재단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경험이었다. 문화였다. 그걸 인정하는 게 패배가 아니다. 배움이다. 제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아침 7시 출근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였어요. 3시간 남았죠.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120페이지. 제 양심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8시 카를로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레크 레나가 날 찾아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래요? 카를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과거 프로젝트 자료를 공개하겠대요. 내가 협조 안 하면 날 같이 묻겠다고요. 저는 카를로스를 쳐다봤습니다. 그럼요? 카를로스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나도 살아야 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레나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조작을 위해 심어진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레나가 언제부터 당신한테 접근했죠? 카를로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 전부터요.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네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나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놨어요. 가능하다고요. 나한테 데이터 조작하라고 시켰죠. 왜 그랬어요? 카를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레나는 특정 기업과 연결돼 있어요. 한국 대체 프로젝트로 돈을 벌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돈이 안 들어오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의 게임이었죠. 그럼 익명 문자도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나가 시켰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카를로스, 당신도 피해자네요. 카를로스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겁났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면 돼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회의에서 같이 말해요. 데이터 조작 사실을요. 카를로스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죽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실이 이기면 안 죽어요. 9시 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 결론 받고. 안 그러면 당신 과거 전부 공개. 저는 답장했습니다. 공개하세요. 저도 당신 조작 공개할 거니까요. 레나에게서 답장이 없었어요. 9시 30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카안더라인 카를로스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12명의 관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비아, 그랜트, 비백, 로웰, 이네스, 토마스. 그리고 레나. 레나가 저를 보며 얇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토마스가 입을 열었어요. 발렌틴, 최종 보고 시작하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보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보고서에는 조작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실비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팀원 카를로스 미란다가 특정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한국의 실패율 제로, 납기 준수율 98% 같은 핵심 수치들이요. 그랜트가 소리쳤어요. 왜 그런 짓을 했죠? 저는 레나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시켰습니다. 레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카를로스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레나 하우어의 지시를 받았어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레나가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카를로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레나와의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지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토마스가 레나를 쳐다봤습니다. 설명하시죠. 레나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지 말 것.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따라잡으려 하지 말 것. 실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력 모델로 재설계할 것. 그랜트가 테이블을 쳤어요.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개월 동안 모든 옵션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비백이 물었어요. 왜 불가능하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고순도 정제 기술은 30년의 실패 경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그 30년을 건너뛸 수 없어요. 로웰이 반박했습니다. 기술 이전하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기 나라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돈으로 안 움직여요. 설사 데려온다 해도 시스템을 못 가져와요. 시스템은 전체 공급망이 협력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네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켰어요. 속도를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전체 공급망이 협력해서 만든 속도입니다. 라인이 항상 돌아가고 부품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하죠. 이건 문화예요. 위기 속에서 자란 생존 본능이고요. 미국은 평화 속에서 자랐어요. 문화를 바꾸려면 30년 이상 걸립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한국한테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경험을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30년간 반복된 위기를 겪었습니다. 구제금융, 메르스, 코로나, 반도체 대란. 매번 위기에서 배우고 강해졌죠. 위기 대응이 병렬로 굴러가고 정부와 기업이 신뢰로 협력해요. 이건 매뉴얼로 안 돼요. 직접 겪어야 합니다. 실비아가 물었어요. 그럼 대안은 뭐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협력 모델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고 우리의 강점을 보완하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윈윈이에요. 그랜트가 비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약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약자가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아니, 평가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배웠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경험이에요. 문화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실패할 겁니다. 15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태운 것처럼요. 하지만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협력의 길이죠. 비백이 물었습니다. 협력이 우리한테 뭘 줘요? 저는 답했어요. 안정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공급망이 안정돼요. 납기를 지킬 수 있고 품질을 보장받죠. 전쟁이 나도 끊기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어요. 로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도 한국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죠.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우리 시장 없으면 성장 못해요. 이게 윈윈이에요. 이네스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죠? 저는 새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째, 공동 투자입니다. 한국의 공장에 우리가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함께 늘려요. 둘째, 기술 교류입니다. 한국의 공정 기술과 우리의 기초 연구를 교환하죠. 셋째, 위기 대응 협력입니다. 전쟁이나 재난 때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실비아가 물었습니다. 비용은요? 저는 답했어요. 대체 프로젝트보다 10분의 1입니다. 700억 달러 태우는 것보다 70억 달러로 협력하는 게 나아요. 그랜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특정 분야에서 앞섰어요. 인정하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배움이죠. 우리도 한국보다 앞선 분야가 있어요. 인공지능, 우주기술, 바이오. 이걸 교환하면 둘 다 이겨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가 입을 열었어요. 발렌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알았습니다. 정치는 현실보다 느렸죠.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정치가 어려우면 현실이 바꿔줄 겁니다. 다음 위기가 터지면 우리는 또 한국한테 손 벌릴 거예요. 그때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협상할 수 있어요. 나중엔 무릎 꿇어야 하고요. 실비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비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랜트가 팔짱을 풀었죠.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검토하겠어요. 일주일 들이죠.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레나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마레크, 우리 살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양심은 살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승인됐어요. 조건부였죠. 협력 모델 구체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국과 경쟁하지 말 것, 협력할 것.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나리에게 전화했어요. 결과 나왔어요. 협력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나리가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진실이 이겼네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리가 답했습니다. 환영할 거예요. 우리도 미국 필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하나리가 말했어요. 저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제 마음도 맑았습니다. 한 달 후 레나가 사임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혐의로 조사받게 됐죠. 카를로스는 증인으로 협조했어요.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한미 협력 모델 구축. 2026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공장을 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시간으로 쌓은 거인이었죠. 그 거인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 그게 제가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두려움은 패배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한국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산업의 시계를 쥐고 있습니다. 그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녹음을 마치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